예,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융합학부 김재정입니다. 오늘 이 4대 서범대에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굉장히 방금 전에 장기영 교수님 발표도 굉장히 뭐랄까, 네, 새롭고 굉장히 신선한 내용이어서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어, 한편으로는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이 좀 너무 약간 딱딱하거나 뭔가 연구, 그냥 정량적인 뭔가 연구, 그런 내용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하면서 사실은 그나마 제가 컴퓨터 연구 분야에서는 이제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이라는 분야를 하면서 굉장히 약간 인문 사회학적인 어떠한 접근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일단 그런 내용을 지금 잠깐 슬라이드 몇 가지 더 추가했습니다. 방금 전에요. 그래서 좀 더 그 제가 좀 소프트한 얘기를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을 전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분야가 뭔지 생소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 먼저 드릴게요. 일단은 컴퓨터 공학은요, 그냥 네 빠르고 잠시만 펜을 쓰겠습니다. 네, 아, 빠르게, 작게, 그리고 좀 더 저전력으로 또는 정확하게 안전하게 오류가 없게 작동하는 모종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이제 심리학에서는 이제 심리학 안에서도 뭐 인지 심리학, 행동 심리학, 사회 심리학 관점에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디자인 분야도 있습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뭐 미학적, 시각적, 그리고 거기에서도 역시 사용성 뭐 이러한 접근을 하고 있고요. 이 중간에 공통된 부분에 HCI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CI는요, 이 컴퓨터 공학적인 지식, 그리고 심리학적인 접근, 그리고 어떠한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만드는 그 디자인, 이 세 가지 요소의 교차점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표현하자면요, 이러한 컴퓨팅 기기를요, 이 사람이 더욱더 유용하게 쓸 수 있게 그 상호작용 방법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쓰고 계신 뭐 다양한 서비스들, 뭐 유튜브 아마 자주 보실 텐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어떠한 영상을 먼저 검색을 하고 그리고 검색된 영상을 어, 빠르게 뭐 탐색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고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 연구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쿠팡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 첫 페이지에 어떠한 것을 위치시켜야 사용자들이 가장 편리하고 그리고 원하는 제품을 빠르게 구매를 할 수 있겠다. 또는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매출이 많이 오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심리학적인 부분과 함께 디자인적인 요소도 함께 추가가 되어서 이 컴퓨터의 기술도 함께 접목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마트워치를 많이 또 쓰시잖아요. 스마트워치도 이 인간 컴퓨터 상호작용의 핵심 연구 결과물의 하나입니다. 사람들의 어떠한 건강 행동들을 더 어떻게 증진시킬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나온 그 결과물이 이 스마트폰과 그리고 이 스마트워치의 이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 목표는요, 이 세 가지 영역의 좀 공통적 목표는요, 결국에는 이제 사용성과 유용성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이제 좋은 사용자 경험을 주고자 하는 것이 목표가 있습니다. 사용성은요, 뭐 효율성과 학습 용이성, 사용 만족성, 사용 편리성 의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거는요, 뭐, 이제 아무래도 교육학을 전공하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니까요. 이제 이러닝 시스템 역시도 이 사용성, 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떠한 뭔가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러닝 시스템도 결국에는 사용자가 무언가 탐색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이제 어떠한 정보를 빠르고 쉽고 그리고 잘 전달받을 수 있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어떠한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에 시스템이 설계가 잘 안 돼 있으면은 이제 학습 용이성이 굉장히 낮으면요. 그러면은 처음에 이거 어떻게 써야 될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잘 설계가 되면은 이제 이러닝 시스템 역시도 이제 굉장히 사용성이 좋아짐에 따라서 학습 효율과 학습 능률 등도 함께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용자 경험 역시 올라감에 따라서 다시 이 시스템을 사용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라든지 계속 이 시스템에 남아있는 시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함께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가 주로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행동 변화 지원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Behavior Change Support System이라고 하는 건데요. 또 다른 학계에서의 용어는요. Persuasive Computing 또는 Positive Computing이라고도 합니다. 어, 결국에는 이 용어 그대로요. 어떤 사용자의 행동을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고요. 그것을 하나의 컴퓨터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로 구현을 한 그러한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컴퓨터가 이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어떻게 과연 할까에 대한 부분이 의아해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은 또 왜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할까? 이러한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응용 분야로는요. 일단은 가장 크게는 뭐 건강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컴퓨터 시스템이 잘 어떠한 사용자의 또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시켜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어, 병에 걸리지 않고 그러면은 사실 항상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건강이 최고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그만큼 이 건강이 가장 이 행동 변화 지원 시스템의 가장 핫한 응용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안전 관리, 네, 안전도 어떻게 보면 건강 안위와 관련이 있는데요. 네, 어떠한 시스템을 뭐 컴퓨터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안전에 취약한 어떠한 뭐 공사 현장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거기에 행동 변화 지원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은 안전에 더 유의하거나 안전을 사고를 예방하는 그러한 어떤 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학습 분야에서는요, 이제 교육 분야에서는 이제 학습 효율 증진 또는 어떠한 뭐 공부에 또는 학습에 있어서의 생산성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떠한 공정에서의 생산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우리의 퀄리티 오브 라이프 관점에서는 이제 행복 또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어떤 환경 속에서의 다른 사람과 맺는 그 유대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이 행동 변화 지원 시스템의 응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트니스 앱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예고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행동 변화 지원 시스템에 가장 많이 레퍼런스 되고 있는 가장 시초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비핏 가든이라는 건데요. 사용자들이 어떠한 이 핸드폰은 굉장히 올드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 15년, 한 20년 가까이 전에, 네, 20년 됐네요. 어, 어, 연도는 네, 2008년인데 이 핸드폰은 네, 그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썼었던 핸드폰과 유사한데요. 이러한 시스템에서 이제 운동을 얼마큼 하는지 라는 센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운동 별로 하지 않았을 때는 이 화면이 뭐 그냥 별로 화려하지 않고 그냥 나비만 조금 떠다니는 정도인데 이제 운동을 이제 좀 계속 하게 되면은 이 꽃이 막 피고 점점 뭔가 꽃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굉장히 화려하게 많은 이러한 나의 활동의 결과물이 굉장히 건강한 화면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심리적인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쳐서 좀 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때 발표가 되고 이때 이후로 굉장히 많은 이 컴퓨터 분야 연구자들이 이러한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사용자의 활동을 추적을 하고 그리고 추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사용자들한테 피드백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사용자들이 어떠한 행동이나 생각을 바꿔서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어떠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했었던 연구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게 막 대단한 좋은 연구는 아닌데요. 좀 재미있는 연구라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은 노인들 또는 이제 노령층에서 이제 활동이 이제 많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 활동이요. 대부분 이제 집에서 노부부들이 이제 집에서 이제 TV를 많이 보시고 소파에 많이 앉아 계신 시간이 많은데 이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신체적 활동을 추적을 하고요. 이 운동을 하신 만큼 TV 시청 시간을 함께 연동을 한 겁니다. 네, 좀 약간 웃기긴 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을 두 부부가 얼마큼 했는지에 맞춰서 TV를 보는 시간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제 부부가 서로 같이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 각각 남녀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집 안에 하나 보이는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남편은 운동을 많이 해서 시간을 많이 벌었는데 부인이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은 나는 열심히 운동해서 시간 벌어놔서 TV 봐야 되는데 운동을 안 합니다. 그러면은 금방 떨어지겠지 시간이. 그래서 운동 좀 하라는 서로 이제 격려를 할 수 있고 아니면 푸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렇게 한 것에 따라서 TV가 뒤에 이렇게 장치가 있어서 이 시간이 다 종료가 되면 꺼지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인데요. 어, 여러 가지 이러한 장점도 있지만 이 안에서의 부작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뒤에 말씀드릴게요. 또는 이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요, 또는 연구자 입장에서 이렇게 모니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자세가 좀 이렇게 안 좋아서 구부정하게 허리가 척추가 휘기도 합니다. 이 화면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구부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게 이 반대 방향으로 이 실제 화면이 휘게 됩니다. 이렇게 옆으로 살짝 휘었죠. 그러면은 이 휨 자체가 사용자한테 당신의 척추 지금 자세가 안 좋다라는 걸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 사용자가 그쪽을 이제 제대로 글을 읽기 위해서는 머리도 자연스럽게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고개가 돌아가면은 다시 얘가 다시 자세가 좋아졌네 하고 똑바로 다시 돌아오는, 네, 그러한 올바른 자세 유도 시스템이 어, 연구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우리가 물을 근검 절약을 해서 뭔가 자원도 아끼고 환경 보호해야 되는데 여기에 일종의 장치가 달려서 이 물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잘 쓰고 있으면은 이제 그런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잘 쓰고 있다, 아니면은 너무 낭비를 하고 있다 등을 보여주면서 사용 절약을 유도를 하기도 하고요. 이건 또 제가 예전에 만들었던 스마트 식판인데 음식을 얼마큼 담았는지 또는 먹는 속도가 얼만큼 너무 빨라서 사실 음식 섭취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 소화에도 안 좋고 과식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이 안에서 센싱을 해가지고 사용자한테 알려주는 그러한 식판인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다 어느 정도 어떠한 이론에 근거한 근거를 해서 만들어진 시스템도 있고 아니면은 그 결과물을 어떠한 심리적인 또는 어떠한 이론적 다른 어떠한 특정 이론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지난 몇 년간 많이 참고했었던 어떠한 이론은요. 그중에 하나는 이제 이중 과정 이론이라고 해서 우리의 뇌는 이제 시스템 1과 시스템 2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지만 시스템 1 그게 뭐냐면요. 보통 우리는 이제 굉장히 직관적이고 본능적으로 별로 생각을 하지 않고 작동되는 뇌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을 때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그 다음에 내밀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걷는 게 아니라요. 자연스럽게 그냥 우리는 걷는 것입니다. 그 뇌에서 그것을 제어를 하는 거긴 한데 시스템 1이 작동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떠한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시스템 2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서 제가 이 이론을 활용한 연구를 했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 중에서 없네요. 근데 일단 사회 비교 이론이라고 해서 아마 여기 이제 사회 심리학에 대해서도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사람은 항상 뭐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 그리고 나보다 더 못하는 사람과의 비교. 그래서 그 비교를 통해서 잘하는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는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발전시키고자 그리고 좀 더 동기부여가 되는 어떤 그러한 심리가 발동을 하고요.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과의 비교는요, 자기의 셀프 에스팀을 더 높여주는 뭔가 그러한
이론적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해서 어, 이제 남들과 비교, 뭐 예를 들면 랭킹, 남들과 나는 뭐 운동을 하는데 내 친구들은 지금 벌써 8,000보를 걸었는데 나는 고작 3,000보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뭔가 내가 더 운동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네, 그러한 심리를 이용한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많이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크 행동 모형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제가 많이 참고하는 어떤 모형인데요. 결국 사람들의 동기, 모티베이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동기부여가 매우 됐지만 뭔가 그거를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요. 이 액션 라인이라고 해서 이 액션 라인 밑에 있는 것들은 행동이 일어날 수가 없는 영역이고요. 이 위쪽은 어떤 특정 행동이 일어나게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동기부여가 높지만 동기부여가 높지만 자기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한 이 정도의 위치에 있겠습니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행동 라인 밑에 있기 때문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역시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지만 동기가 낮아요. 그러면 역시나 뭐 행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뭐 능력도 충분히 되고 동기도 충분하다 하면요. 행동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바탕으로 많은 이제 시스템들이 설계가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핑크 영역에 다 속하게 됩니다. 행동 변화 지원 시스템은요. 일단은 설득을 하느냐, 이 시스템이 사용자를 뭔가 설득을 해서 행동을 어떤 건강한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생산적인 행동을 하게끔 유도를 하고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간접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어떤 것을 보면요.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행동을 하기도 하고요. 보다 적극적인 넛지. 넛지가 그냥 정확한 한국 말로는 잘 없더라고요. 이렇게 뭐 쿡 찔러서 한번 해봐라고 푸시를 하는 그런 개념인데 넛지를 해서 뭔가 행동이 일어날라 말락하는 시점에 에이 한 번만 해봐 하면은 정말 좋을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는 게 넛지고요. 근데 일반적인 지금 학계의 접근은요. 이 강제는 하지 말자. 강제는 효과가 없다. 입니다. 왜냐하면요, 일단은 제일 첫 번째로는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사람들이 일단 내적인 동기를 부여로 통해서 자발적으로 뭔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강제적인 부분은요, 외적인 동기부여 또는 동기부여도 아니고 어떤 강제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어떠한 강제성이 없어지면은 다시 예전에 그 안 좋은 행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많기 때문에 강제는 보통 잘 하지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하지 말라면은 더 그런 걸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좀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언제 좀 유용하냐? 실제 우리 주변에서도 어떠한 중독이라든지 자기가 자기 조절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외부 도움이 필요합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예를 들면은 흡연, 뭐 금연 교실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뭐 마약을 강제적으로 좀 이렇게 외부 도움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중독 영역에서만큼은 이 강제성이 더욱 유용할 수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이 디지털 세계와 관련 있는 중독은 스마트폰 중독입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이제 이러한 뭐 중독이 인한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도 많이 있죠. 뭐 중독으로 인해서 뭐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대인 관계가 망가진다든지 네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었던 연구 세 개가 좀 함께 묶여 있어가지고 이걸 함께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너무 이거 자세하게 하면 딱딱할 것 같아서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는요. 이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앱이 있고요. 그리고 이 PC 컴퓨터의 어떠한 프로그램들 그리고 웹 사이트들 이런 것들을 다 함께 엮어가지고 함께 이 특정한 시간 안에 타이머를 맞춰서 그 시간만큼은 다 차단이 되게 하고 내가 집중하자 뭐 공부나 어떠한 뭐 생산성 일에 집중하자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5분 타이머는요 이제 포모도로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제 그 시간 안에 특정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타이머적인 테크닉인데요.
이거는요, 행동 장치를 활용한 것입니다. 이제 행동 장치라는 것은요, 사람들이 특정한 어떠한 자기 자신이 자발적으로 내 자신에게 제약을 거는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요, 이 예시를 보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자동차에서도요, 이 기아차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이 에코 모드가 있습니다. 이 에코 모드를 이제 설정을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놓으면요, 내가 가속 페달을 아무리 세게 밟더라도요, 그 가속에서 그 연료 분사가 그만큼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아요. 그거는 결국 이 사람들이 원하는 연료 절감 그리고 뭐 난폭 운전 방지 등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어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는 이러한 실제 어떠한 미국에서 꽤나 지금 잘 되고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뭐냐면 stick.com이라는 데인데 자기가 어떤 특정한 목표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요. 돈을 걸 수도 있습니다. 나는 뭐 언제까지 10kg를 감량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걸고요. 그리고 그걸 달성하지 못했을 때는 그 돈을 잃게 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그 돈이 자기가 싫어하는 어떤 자선단체로 흘러가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서비스인데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자신한테 뭔가 제약을 걸고 벌을 주는 형태인데요. 이 시스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 핸드폰을요, 이 시스템에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스템은 알겠어. 그때 내가 너를 락아웃 해놓을게. 너를 차단해놓을게. 라는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자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40명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고요. 총 4주간 실험을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효과가 있었던 그룹이 있습니다. 자기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보면 되는데요. 이미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시스템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기 절제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시스템의 도움을 받고 실제로 더 유용하게 계속적으로 썼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기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 어떠한 모종의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힘은 유한하다는 바오이마이스터의 Strength Model of Self-Control, 자기 절제를 하기 위한 힘이 들어가는 그 힘은 언젠간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었고요. 즉, 이 앱과 웹사이트를 계속 차단을 해주는 이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어떠한 유혹을 굉장히 물리치기 위한 자기 절제를 덜 하게 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이제 어, 스트레스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심리적인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뒤에 이제 그 이 안에 제가 그 데이터는 넣지 않았는데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좀 덜 받았어요. 유의미한 수준으로 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제적으로 내 자신을 차단하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긍정적인 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줬었고요. 골키퍼라는 것은요, 이 사람의 이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목표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목표 시간을 초과할 시에 특정한 차단 방법을 쓴 건데 차단 방법이 이제 아주 강한 차단, 약한 차단, 그리고 아주 뭐 약한 차단 이렇게 단계별로 좀 비교 분석을 한 겁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가장 단순한 약한 차단은요. 사실 차단이라고 그러는 게 그렇지만 알림만 주는 단순한 경고는요. 굉장히 효과가 떨어졌어요. 음, 뭐 기존 연구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단순한 알림을 그냥 무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무시하고 그래 나는 그냥 계속 쓸래. 그냥 알려줘서 고마운데 알려줘서 그것을 자기 절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네, 절제를 하고 어, 잘 행동을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주 매우 강한 차단, 그 차단은요, 내가 정한 시간이 초과하게 되면은 그 자정까지 단 하나의 스마트폰 사용도 할 수가 없게 되는 매우 강한 차단이었습니다. 어, 그 사람들은 뭐 짜증과 스트레스를 느꼈고요. 강제성도 매우 높게 느꼈지만, 어, 그래도 실제 사용만큼은 줄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여기에서 좀 부족했었던 부분이
좀 실제 컨텍스트에 맞춰서 유연하게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 사람은 긍정적인 어떤 목표를 위해서 사용을 뭐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어떠한 뭐 학습을 위해서 아니면은 뭔가 단어 검색을 위해서 긍정적인 어떠한 목표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 고려를 이 시스템에서는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고려가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떠한 락아웃 태스크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단순한 차단이었다고 하면은 지금은 차단은 되지만 어떠한 특정한 행동을 유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유도를 해서 좋은 행동은 아니고요.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숫자를 쳐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요. 숫자를 짧게 치느냐 아니면은 더 많은 텍스트를 줘서 이거 다 쳐야지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한 차단의 강도를 이렇게 각기 달리 설정을 했었는데요. 이제 그러한 접근은 결국 앱의 사용 가치를 낮추는데 하는 것이 이제 목표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대가치 이론에서는 이 근본적인 이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조금 이제 변형을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핵심은 어떠한 이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행동에 혜택이 있고요. 하지만 역시나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커스트도 있습니다. 근데 이 베네핏과 커스트의 차가 바로 이 총 어떠한 행동의 가치인데요. 총 행동을 하는 데에 대한 가치인데 저는 이 커스트를 높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앱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커스트는 뭔가 많은 입력을 귀찮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 그러면 행동도 함께 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앱을 실제로 이제 음, 나온 사람들이 이제 차단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푼 사람들이 66%였고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33.9%였는데요. 그럼 나온 사람 그러니까 차단 해제한 어, 그 앱을 퀴트하고 그 다음에 뭐 했느냐? 그러면은 그 특정한 나쁜 앱을 이제 종료는 했지만 다른 더 긍정적인 앱으로 옮겨 탄 사람 아니면은 또 다른 앱으로 나쁜 앱으로 간 사람 아니면 아예 핸드폰을 꺼버린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러한 뭔가 사용자들을 더 구체적인 어떤 문맥을 이해하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한다면은 더욱더 효과적인 행동 변화가 가능한데요. 이 G-Type, Just in Time Adaptive Intervention이라는 어떤 방법이 그래서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시점에 이 사용자의 맞춤형으로 개입을 하고 중재를 하면요, 이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결국에는 머신러닝이나 딥러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제 설득적인 부분과 함께 뭐 다른 여러 가지 오류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향상을 갖고 올 수 있는데요. 어, 한편으로는 그런 기술뿐만 아니라 이 디자인 관점에서도 굉장히 더욱더 정제된 디자인을 사용하면요. 더욱더 효과적인 행동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정제된 디자인은요. 이 메커니즘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그 메커니즘 자체를 더욱 정교하게 설계를 하면요. 음, 효과적인 행동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교한 이뭐 행동 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랙션 그 과정을 잘 설계를 하면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요. 인공지능 상호작용 부분에서도 이 지능형 에이전트가 이 AI의 또 다른 하나의 용어입니다. 지능형 에이전트가 어떻게 설계가 됐냐에 따라서 더욱더 효과적인 행동 변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결국에는 이 행동 수능도가 그만큼 증가할 수가 있고 더욱더 원하는 그러한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고 더욱더 낮은 부작용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작용이 사실은 이 강제적인 시스템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났는데요. 예를 들자면은 이것을 차단하니까는 갑자기 다른 핸드폰 꺼내서 쓴다든지 아니면은 그거를 차단했더니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어했다든지
아니면은 그 사용을 못했더니 굉장히 중요한 전화를 하지 못했다든지 수많은 부작용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떠한 시스템을 설계를 하고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꼭 이러한 부작용도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해주고 그러한 부작용들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큰 어떠한 숙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신뢰 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정말 뭐 이러닝 시스템도 그렇고 어떠한 스마트폰 모종 어떤 어플리케이션 아니면은 뭐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다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요, 이 사용자의 신뢰라는 부분이 사용자가 이 시스템에 관련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이 신뢰가 높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낮은 것도 그렇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적절한 수준으로 이 신뢰를 형성해주는 이 라인이 필요한데요. 이것이 뭐냐 하면요. 신뢰가 굉장히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높아요. 근데 자동화는 굉장히 잘 안 돼 있습니다. 즉 정확도가 굉장히 낮아요. 정확도가 낮은 시스템을 너무 신뢰해버리면은 이 사람은 이러한 결과 초래가 되겠죠. 예를 들면 자율주행 시스템 차를 예를 들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인데 얘가 분명히 알아서 잘 운전해 줄 거야라는 그러한 그릇된 믿음이 아주 높아요. 근데 얘는 실제로 그러한 장애물 인식 성능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핸들을 놓고 있고 그러면은 잘못된 사용을 해서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신뢰를 더 떨어뜨려 가지고 이거는 믿으면 안 돼. 그 정도의 잘 되는 시스템이 아니야. 라고 알려줘서 이 정도 낮춰야 되고 한편으로는 엄청 자동화가 잘 돼 있어요. 진짜 눈 감고 한숨 자도 되는 자동차입니다. 근데 신뢰가 낮아요. 그러면은 이 시스템을 사용자는 믿지 않게 되고 disuse,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스템이든 이 적절한 신뢰를 형성할 수 있게끔 이 시스템도 그렇게 설계가 돼야 되고 사용자한테 교육도 시켜줘야 되고 알려줘야 됩니다. 뭐 이러닝도 마찬가지겠죠. 교육 시스템, 뭐 사이버 캠퍼스 교육 시스템도 이 시스템이 다 자동화되어 있어서 뭔가 추천해주는 뭐 시스템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추천해줬으면은 그게 정말 도움이 되는 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낮으면요. 그냥 그런 추천 기능을 안 써버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정말 신뢰를 잘하지만 정확도가 낮아서 한참 공부하고 났더니 전혀 나한테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잘못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이제 디자이너들이 잘 그런 것들 설계해서 이미 넣어줘야겠지만 우리들도 그런 지능형 시스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비판적 사고를 갖고 이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어느 정도 자동화가 되어 있는지 좀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갖고 능동적으로 좀 탐색을 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은 이제 제가 좀 더 갑자기 추가했었던 부분인데요. 이 인간 인공지능 상호작용이라는 부분이 최근 몇 년간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인공지능 시스템들이 지금 많이 나오곤 있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설계가 되어서 사용자들이 잘 그것을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은 딱히 없었어요. 근데 MS하고 구글에서 이것들을 이제 아예 좀 문서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MS의 가이드라인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initially 이 처음에 이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에게 다 시스템 관점입니다. 이 시스템이 인공지능 시스템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 사람한테. 그리고 이것을 얼마나큼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트러스트 칼리브레이션이 어느 정도 처음에 되고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during interaction이라고 해서 이 뭔가 인공지능 시스템이 사용자와 상호작용을 할 때, 사용자가 이 시스템을 쓰고 있을 때 적절한 시점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뭐 사용자가 다른 거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방해하면서 저기요 잠깐만 이거 지금 공부해 보세요 라고 하면은 정작 다른 행동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지금 A를 공부해야 되는데 B라는 갑자기 정보를 주면요. 뭔가 굉장히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잘 안 하겠죠. 그리고 사회적 규범이라는 것은 뭐 이제 문화별로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화에서는 지금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허용이 되지만
어떤 문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어 이런 걸 한 게 굉장히 무례할 수도 있고 굉장히 이 사람을 하여금 화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일단은 일반적인 사회적 규범도 있고요. 문화적인 사회적 규범도 준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사회적인 편견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이제 이러한 인공지능 시스템이 학습 과정에서 이러한 편견이 들어간다는 부분은 아마 다른 어떠한 포럼에서도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왜냐하면요, 이러한 시스템이 다 어떠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먼저. 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그 데이터가 이미 좀 그릇된 데이터가 많이 포함될 수 있어요. 사회적 편견이 포함된. 예를 들자면은 뭐 미국의 어떤 뭐 할렘가의 흑인은 굉장히 범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할렘가 사는 저 흑인은 분명히 총을 소지할 할 수도 있고 왠지 지금 범죄 행위를 곧 있으면 할 것 같다라는 편견인 거죠. 그거는. 근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이 학습 시스템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최소화되어서 설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went wrong, 분명히 이 시스템도 잘못할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스템도 잘못할 수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시 뭔가 빠르게 어, 정정도 돼야 되고 그리고 빠르게 종료가 될 수도 있어야 되고 효율적으로 이 사람에게 맞게 실행이 돼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뭔가 사용자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것들이 시스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추천해준 사용자들이 자꾸 뭔가 이거 아니라고 그러고 잘못된 뭔가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거는 자동화하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자동차도 주행을 하다가 자꾸 사용자가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 핸들을 자꾸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꺾어요. 그러면은 뭔가 내가 시스템이 파악 못하는 뭔가 위험 요소가 있다 하면서 시스템을 더 축소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작동했을까 자꾸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잘못 작동된 이유는 이거다라고 친절하게 사용자들한테도 알려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 많은데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용자가 뭘 했는지 기억을 해서 추천도 해주고 사용자가 자꾸 이렇게 행동하니까는 그거를 학습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해주고 하지만 그것이 급진적이 아니라 좀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서 사용자들이 이거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변하고 있다라는 피드백을 줘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결과를 미리 시뮬레이션해서 알려주어서 좀 조심할 수 있게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모든 제어 권한을 제공해야 된다. 이것이 제가 아까 생각했던 그 철학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제어 권한을 제공하게 되면은 물론 사용자는 자유를 얻을 수 있지만 자유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자꾸 저거를 나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 마음이 자꾸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 이 시스템이 난 막아줬으면 좋겠는데 자꾸 나한테 자율적으로 다시 이걸 쓸 수 있게 해줘요. 그러면은 제어 권한은 사용자한테 이제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타협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용자한테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것도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39분간 이야기를 했는데요. 40분간 제게 시간이 주어졌었는데 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준비됐었던 내용들이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김재현 선생님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한번. 예, 지금 우리 되게 흥미로운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여기 채팅창에 좀 올려주시고 아니면 지금 박수 쳐주 예, 그래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혹시 이렇게 좀 질문해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채팅창에 좀 남겨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선생님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이런 메커니즘 이걸 뭐 알고리즘 뭐 하여튼간 저도 이런 단어에 익숙지가 않아가지고 저도 완전히 그냥 인문학만 한 사람이라 문과생이라 이걸 잘 알지를 못하는데 이런 흐름으로서 이렇게 파악되는구나 막 이런 것들 어떤 그런 과정들을 좀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뭐
예, 이제 뭐 중년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 주로 정치 같은 것들을, 정치와 관련된 이슈들을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알아보는데, 막 광고가 뭐 전립선, 뭐 뭐, 예, 뭐 건강보조제, 뭐 다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뭐 그런, 하여튼간, 아, 이게 이렇게 해서 이런 정보들을 이제 나한테 이렇게 갖게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그런 과정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체육교육학을 전공하고, 예, 운동을 하는 것을 이제 뭐 생활화하고 하는데, 아, 선생님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제 뭐 막 자전거로 출퇴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막 100일을 벗어난 거다. 막 그러면 되게 또 스트레스를, 자극을 받아서 막 더 막 이렇게 하게 되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혹시 그 교수님께서 생각할 때, 아까 그 장지원 교수님은 그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로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했잖아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거는 관계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측면이 더 강조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것들을 관계 측면에서 다르게 또 해석해 본다면 어떠한 입장이신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관계 이제 굉장히 철학적인 부분이라서요. 이제 저도 근데 사실 간간히 좀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은 지금까지의 인공지능은요, 다 사람들이 설계를 한 것이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것이 어떻게 작동할지 다 변경도 가능한, 네, 그러한 시스템이라서 사람들이 절대적인 우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람들 안에서도요, 이 인공지능을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그 다른 사용자들보다 그 설계자가 조금 더 뭐랄까요, 그 지위적인 입장에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위에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자면 간단한 예를 보자면 이제 포털 사이트에서 어떤 광고를 어떤 뭐 아까 말씀하신 그 광고도 마찬가지고 어떤 뉴스를 노출시켜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행동하거나 생각하게 할 것인가를 선동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디자이너 설계자들이 굉장히 뭐 매니플레이티브, 그러니까 굉장히 조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좀 위험한 위치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알고리즘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계속 사람들이 알려달라 또는 설명 가능하게 정리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 관점에서는 그렇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이것들이 지금 사람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작동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사람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아주 간단하게 보면요. 이미 그 설계자와 사용자 입장에서는 자기 손을 벗어난 입장이고요. 인공지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설계자도 그것을 설계를 했지만 이제 어떻게 나한테 영향을 미칠지 뭐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얘는 사람들을 뭔가 풀어주면 안 돼.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설계한 거니까라는 조건을 그렇게 넣어버리면요. 네. 결국에는 부분 인공지능이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우위에 있는 시점들이 존재할 것 같거든요. 어,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 킬 스위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뭐 인간 살인 로봇 이런 거 있었잖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네네.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걔가 어떠한 것을 하든 갑자기 딱 죽어버리는 킬 스위치 하나는 남겨놔야 된다. 네, 이러한 어떠한 가이드라인도 있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어떠한 관계는 제가 생각하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생각해 봤는데요. 아주 더 철학적인 부분은 생각을 하지 못했네요. 네. 예. 하여튼 너무 감사하고, 저도 관계에 대한 것보다 저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훨씬 우리한테 정신 건강에도 좋을 것 같고, 더 이렇게 좀 미래지향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전 컵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보다는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자, 네. 예. 우리 임미가 선생님, 지금 이렇게 보니까 화면으로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기술교육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임미가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주제였거든요, 오늘. 저는 이제 기술로서 인공지능과 또 인간을 발달시키는 이제 교육의 영역을 어떻게 이렇게 합칠 것인지에 대해서 항상 좀 늘 고민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아까 장지영 교수님께서 이제 그
컵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철학적인 부분에서는 항상 어떤 대상과 인간의 관계 설정을 되게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부분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아까 김재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전에는 인간이 좀 더 주체적으로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인공지능으로부터 인간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인간이 인정하지 않고 간과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계 설정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는 게 아닌가 철학적인 관점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저는 어쨌건 교육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공학자의 입장에서는 그런 관계에 대한 우위라는 게 혹시 있으시다면,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까 용어를 보니까 보통 우리가 HCI라고 표현을 하는데 김대정 교수님 발표에는 CHI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혹시 컴퓨터 휴먼 인터랙션의 순서지요? 아, 네, 네. HCI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 그 학회가 CHI 카이라고 부르는 학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회는 이제 C를 더 앞에 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그런 부분이 아마 관계에 대한 무엇을 좀 우선하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공학적인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컴퓨터 이제 기술 중심의 그런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관점이 다른 영역을 잘 융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논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예, 질문은 아니시고요. 이렇게 예, 첨언을 네. 해주신 거군요. 예, 그리고 아까 김재정 교수님 그 골키퍼 같은 그런 앱은 지금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저기 시중에는 없습니다. 그래요. 아까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좀 저도 이제 몇 가지 이렇게 좀 저기 참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군요. 네, 유사한 앱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이후에 음. 그런 앱들이 나오고 실제로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는 스크린 타임이라는 형태의 서비스로 나왔고요. 예, 스크린 그리고 타임. 예.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도 제가 안드로이드 안 써서 잘 모르겠는데 그 유사한 모니터링하고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스크린 타이밍이 어떤 그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우리 학장님께서도 예, 그 제주도에서도 지금 계속 이렇게 듣고 계신가 봐요. 학장님, 여기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좋은 날씨에 지금 제주도에서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서 오늘 그 채팅창에 또 글도 남겨주셨네요. 네, 그 오늘 인간, 교육, 컴퓨터, 인공지능 간의 관계, 상호관계에 대한 폭넓은 사고와 이론들이 퍽 유익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예, 그래요. 오늘 이게 금요일 날인데, 금요일이고 날씨도 좋은데 이렇게 너무 또 오래 하는 건 그렇고요. 하여튼 김정희 교수님 이렇게 발표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임미가 선생님을 비롯해서 모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김정희 선생님 이렇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 이렇게 굉장히 이 청중들은 제가 이렇게 다 인문학 전공을 하시고 계시고 전문가들 분들을 만나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너무 이제 철학적인 접근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좀 그런 부분으로 더 말씀 더 드렸으면 좋겠는데라는 한편으로 좀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요, 좀 더 제가 조금 더 이제 교육학 쪽에 통찰을 더 드릴 수 있는 내용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내용으로 또 초대를 해주시면요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아닙니까? 또 하나의 관점이고 또 철학이니까 또 양극단 또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그 만남의 어떤 그런 가능성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유익했고요. 부원장님, 저도 기회 아이고, 주세요. 네네네. 학장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우리 특히 사회 보신다고 우리 부원장, 부학장, 위주 부학장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예. 제가 북박이 채팅에 사회자잖아요. 예. 남긴 대로, 우리가
질문거리, 생각거리를 상당히 많이 준 그 네.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AI 융합교육 대학원 선생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오늘 발표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셨을 거고, 뭐 1년차, 2년차, 3년차 이렇게 계시는데, 이제 이제 연구 보고서를 쓰든지 논문을 쓰든지, 또 고민과 실천과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로 이어져야 할 때, 그 우리 김재정 교수님도 그 부분이지만은 참 중요한 이론들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어요. 저도 처음 보는 이론도 있고 그래서 그 행동을 결정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 그 교사들이 그 어떤 혁신이나 이런 수용성, 행동을 어떻게 나아가는데 그 중요한 요인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목을 시켜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기 폭 유익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한 가지 제가 이제 그 발언권을 가진 거는 우리 이제 AI 융합교육 그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번에 이제 그 우리 3년차 선생님들이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 졸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 또는 논문을 이번 학기 때 이제 심사를 하는 과정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름대로 우리가 특별히 그 교육부 또 대전시 교육청 계약으로 그 과정으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첫 졸업이라서 좀 의미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특별히 그 기획한 것이, 우리 졸업생 모두가 논문, 또 뭐 대부분 논문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AI 융합교육과 관련된 것들을 학교에서 한번 적용해보고 그것들을 그 좀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해서 마침 대전시 교육청 그 대전정보교육원에서 AI 교육 융합교육 페어를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가능하면 지난번 현장 연구 수업할 때 이미 예고한 대로 그 모든 분들이 그 간단한 PPT 템플릿을 이용해서 30여 분 다 발표하는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아마 그 사항이 우리 그 대학원에서도 전달이 되었을 거이고, 그다음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단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또 지금까지 연구하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그 발표를 해주시고, 또 우수한 사례들은 또 우리 그 교육문화제 할 때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때도 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래서 또 그것들이 대전시 교육청이나 또 교육부 또 바깥 사람들이 볼 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교육 과정을 그 수행하고 있다는 것들도 되고, 또 우리 후배 2년차, 1년차,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다시 재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러분 3년으로 끝나지 않고 3년 연장 계획됐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규모로 계속 그 이제 후배 교사들이죠. 우리 대학원으로 따지면 교사들이 계속 올 건데, 그래서 AI 융합 교육에 대한 실제로 교육적인 실천과 연구와 이론적인 부분들을 우리 이제 선생님들과 같이 커뮤니티를 이루어가지고 계속 고민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 그 발표 때 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우리 졸업하신 분을 참여를 해 주시고 그런 의미로 이것들을 했으니까 뭐 저기 의무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연구 보고서 심사나 논문 심사를 제출하려면은 일단 그 에듀페어에 한번 그 제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뭐 그렇게 강제적인 그 이 꼭 오셔야 되는 건 아닌데 우리 많은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좋은 기회가 됐던 것 같아가지고 오늘 또 프로그램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멀리 제주에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으시고 마지막 말씀까지 해주신 학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이것으로 우리 마칠까요? 우리 그 방지혜 선생님? 네,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김재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꼭 한번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오늘 학술대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